삶은 고유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곤 합니다. 어떤 자리는 아늑하고 어떤 자리는 지루하죠. 저는 보통 동이 트기 전 온 가족이 깨어나기 전에 고요함을 즐기며 일어납니다. 이른 새벽에는 냉장고의 가벼운 웅웅거림과 가끔 들리는 마루바닥의 삐걱거림만이 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그때가 제게는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 삶을 선택했는지, 환희의 순간들과 책임이라는 짐이 어떻게 뒤섞여 있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이죠. 지혜와 저는 대학 시절 만났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뜨거운 사랑이었죠. 그녀는 열정적이고 결단력이 넘쳤습니다. 곁에 있으면 무엇이든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주는 여자였죠. 우리는 일찍 결혼했고 몇 년 뒤 민지와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딸들은 제 세상의 중심이었죠. 밝고 활기차며 때로는 사춘기 소녀들 특유의 까다로움으로 저를 당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나름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지혜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챙기며 생일 파티가 열리고 치과 예약이 어긋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반면 저는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고 일요일마다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단순한 일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딸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제 생일은 드물게 모든 관심이 저에게 쏠리는 날이었습니다. 지혜와 딸들은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 진심 어린 카드, 그리고 함께 보내는 몇 시간의 시간으로 제가 특별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바란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거창한 몸짓은 필요 없었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이던 삶의 이면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웃음이 줄어들었고 곁에 있어도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변화들이 바쁜 일상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은 제가 외면했던 신호들이었고 제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진실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이자 아버지의 나란국의 어버이날 즈음의 주말은 여느 해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지혜와 딸들이 늦잠을 잘 수 있도록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어머니날에는 제가 주인공이 되어 풍성한 아침을 준비하고 점심에는 와인과 치즈, 과일을 곁들인 가벼운 식사를, 저녁에는 근사한 스테이크와 고급 레드 와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딸들이 어릴 때는 제 요리를 돕겠다고 앞다투어 나서곤 했지만 사춘기가 된 후로는 주방 일을 거의 제게 맡기곤 했습니다. 반대로 제 생일에는 지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곤 했는데 저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있었지만 그녀의 성의를 생각해서 고맙게 받곤 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가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입을 맞추며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고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점심때 독특한 피규어 테마 카페에 갔는데 생각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하루를 보내며 느낀 건데 그녀는 정말 꼼꼼했습니다. 공휴일부터 아이들 학원 스케줄까지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절대 놓치는 법이 없었죠. 내년 달력을 보던 그녀는 제 생일이 마침 일요일과 겹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고 그저 생일 선물을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더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평범한 생일 선물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굳어진 어떤 약속 같은 것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특별한 기념일에만 부부 관계를 먼저 주도하곤 했는데 그의 생일을 몇 주 앞두고 아내의 행동에서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아이들과 제게 신경질적으로 변했으며 옷차림도 화려해졌습니다. 전에는 하지 않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스카프를 두르고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일 전 금요일. 그녀는 짧은 치마에 스타킹, 하이힐 차림이었습니다. 동료들과 모임이 있다며 나가는데
보통 금요일 밤을 함께 보내던 우리에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약속을 잊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갑자기 잡힌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꾸미고 서둘러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뭔가가 이상했지만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떨치려 애썼지만 불안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화려했던 머리는 대충 묶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무 말도 없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몇 분 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자기 전 굳이 샤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잘 자라는 인사도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그때 저는 정말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지만 늘 하던 작별 키스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매장 일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아침 아르바이트생인 수빈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인상의 젊은 친구였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었음에도 그녀의 활기찬 모습은 눈에 띄곤 했습니다. 점장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수빈 씨. 제가 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눈치채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민이 좀 많다고 했죠. 그녀는 커피 한 잔을 권했고 저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녀가 아침 피크 시간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매장을 돌며 점검했습니다. 관리자들이 유능했지만 저는 직원들과 유대감을 쌓기 위해 직접 소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코너에 들르자 수빈이가 제 취향에 맞춘 블랙커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기요, 점장님. 그녀가 미소 지으며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이 영혼의 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사양하려 했지만 저는 굳이 주고 나왔습니다. 사소한 일로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농담조로 본사에서 전화 오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다시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는 고양이 사료를 훔치려던 할머니를 붙잡은 것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기묘한 상황을 잊기 위해 뭐라도 집중할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니 아내와 딸들은 몇 주 전부터 계획했던 콘서트를 보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죠. 딸들은 제게 뽀뽀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아내는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어젯밤의 이상한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의심스러운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잠겨 있어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볼 수 없었죠. 빨래 바구니까지 뒤져봤지만 토요일이라 이미 세탁을 끝낸 뒤였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토스트를 구워 밖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를 더 마시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와 딸들이 일어나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바다 보러 갈 거야. 큰딸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으러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셔츠를 입는 도중 서연이가 아빠 다녀올게요. 라고 외치며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아내가 제 생일을 잊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서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요, 엄마. 지혜가 오늘 거창한 계획 세웠다던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아이들이랑 바다 간다고 나갔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상하다, 지혜가 그럴 애가 아닌데. 어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글쎄요, 요즘 좀 이상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걱정 마라. 나중에 따로 계획이 있겠지. 사랑한다.
아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곱씹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비서인 한 실장이었습니다. 점장님, 매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죠? 심장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수빈 씨가 손님한테 밀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팔등뼈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한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러 병원 갔어요. 세상에, 정말 안타깝네요. 상황은 수습됐나요? 저는 진정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네, 다 정리됐습니다. 놀라실까봐 미리 연락드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일찍 올 것 같지 않아 혼자 아침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근처 브런치 가게에 들어갔지만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가족들로 가득 찬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곧장 나와 공원 벤치에서 햄버거로 대충 한 끼를 때웠습니다. 딸들이 어릴 때 자주 데려갔던 호수공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참 좋아했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제가 점점 오후 일시가 되도록 아내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약속은 물 건너갔다는 생각에 단골 카페에 들러 점심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많은 축하 댓글이 달렸는데 장모님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모님은 지혜가 올린 바다 사진을 보고 제가 가족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샌드위치를 다 먹고 근처 스포츠탐에서 맥주나 한잔하며 쉬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옆에 있는 다른 가게로 갔습니다. 조용한 LP바에 들어가 7만 원짜리 비싼 위스키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민준아. 저는 혼잣말을 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바에 앉아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카드 게임에 끼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민준입니다. 제가 소개했습니다. 나는 성진이고 이쪽은 동생 창호야. 나이 지긋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판을 끝내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마셔, 민준 씨. 성진 씨가 시원한 맥주를 건넸습니다. 맥주를 들이켜자 창호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랑 안 같이 있나 보네? 아니면 전처가 세 사람이라도 생겼나? 불쾌함이 확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랑 바다에 갔어요. 제 생일인 것도 잊었나 봐요. 제 말에 성진 씨가 혀를 찼습니다. 내 아들 둘은 군대에 있고 딸은 미국에 있어. 창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손자가 이번에 2살인데 다음 주에 보러 가기로 했지. 좋으시겠네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들이 어릴 때 호수에 데려가면 참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는 다시 제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잊은 것 같아? 아니면 피하는 거야? 창호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최근 아내의 변화를 설명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성진 씨가 대뜸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얼떨떨했습니다. 부정하려 했지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무시하기엔 너무 확실한 변화들이었죠. 성진 씨가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나도 겪어봐서 알아. 화려한 옷차림, 늦은 귀가. 내 아내도 그랬지. 들켰을 때 바로 이혼했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한 게 왜 실수라는 건가요? 성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전처에게 양육비랑 위자료를 주느라 허리가 휘어. 돈은 없고 매일 그녀가 그리워. 결국 우리는 다시 합쳤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배신한 사람과 함께할 수는 없으니까요. 성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사랑의 두 번째 기회는 흔치 않아. 민준 씨. 아직 그녀를 사랑한다면 용서할 방법을 찾게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속으로는 절대 용서 못할 거라 확신하면서도 인사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다시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아내와 딸들이 바다에서 즐거워하는 사진이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관두자라고 혼잣말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제 생일과 어버이날을 잊었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몇 주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평소 좋아하던 한우 전문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씻고 옷을 갖춰 입고 나를 위한 선물을 주기로 했죠. 식당에 도착해 샴페인을 한 잔 주문했습니다. 옆에 앉은 노신사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티니를 주문하자 바텐더가 잔을 채우며 물었습니다. 혼자 축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올 자리인가요? 혼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바텐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오늘 팔이 부러진 딸을 도와주러 갔어요. 자식이 다 커서도 다칠 줄은 몰랐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혼자 다녀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다른 일로 바빠서요.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달려와 노신사에게 할아버지라고 외치며 안겼습니다. 몇 분 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점장님. 돌아보니 수빈이가 한 중년 여성과 서 있었습니다. 수빈이와 꼭 닮은 분인 걸 보니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수빈 씨, 팔은 좀 어때요? 저는 불편함을 숨기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진통제 덕분에 좀 낫지만 뼈 맞출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수빈이는 부모님과 어린 딸 하은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수빈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랑 바다 간다고 나간 뒤로 소식이 없어서요. 오늘 같은 날에요? 너무하시네. 수빈이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수빈이 어머니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생일에 혼자 두고 가다니 그게 무슨 경우람. 저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얘긴 그만하죠. 수빈이 어머니가 말을 돌렸습니다. 저희랑 같이 식사해요. 아까 수빈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생각났습니다. 제가 끼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에이,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 혼자 있으면 안 되죠. 아버님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제가 사양하려 하자 아버님은 무슨 소리, 우리랑 같이 즐깁시다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하은이의 애교에 결국 저는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나중에 혼날 준비하세요. 하은이가 아빠를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계산은 내가 할 테니 이리 와요. 저는 계산대에 2만 원을 올려두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점장님. 수빈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극성이시죠? 아니에요.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우리는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은이는 수빈이의 어릴 적 실수담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엎어놓았습니다. 사모님인가요? 수빈이 어머니가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거죠?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다들 실수는 하니까요. 수빈이 어머니가 남편을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빈이도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계산서를 가져와 결제했습니다. 민준 씨, 잘 먹었네. 아버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즐거웠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도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용서를 언급했지만 제가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들이 달려나와 생일을 잊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두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큰딸 민지가 거실로 들어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 생일이었어. 우린 몰랐잖아. 엄마 미안해. 민지는 제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미워하면 어떡해? 아니야. 아빠는 너희 사랑해. 제가 달랬습니다. 엄마가 바다 가자고 해서 우린 생각도 못했어. 민지가 작게 웅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저는 아내에게 느끼는 분노를 아이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해결할 문제였죠.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아내가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라스로 나가 맥주를 따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그놈 이름이 뭐야? 제 말에 그녀는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놈 이름이 뭐냐고. 금요일에 같이 있었던 그 남자. 그녀가 부정하지 않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자꾸만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처음인지, 아니면 제가 아는 사람인지. 배신감은 모든 상황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혼 과정에서 막내 서연이의 친자 확인 검사까지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고 아내가 저지른 짓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밤새 인터넷으로 이혼 법률을 찾아보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니 아내는 여전히 침대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참 예쁜 모습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샤워를 하고 그녀가 깨기 전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민지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아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악이야. 엄마 용서해주면 안 돼요? 그냥 하루 깜빡한 거잖아요. 민지가 매달렸습니다. 엄마는 아빠 생일이랑 어버이날만 잊은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배신했어.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그랬어. 난 용서 못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설득하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해봐요. 엄마 요즘 몇 주 동안 정말 이상했잖아요. 금요일에도 미용실 다녀와서 엄청 꾸미고 나갔는데 아빠랑 데이트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었습니다. 엄마는 주말 내내 나랑 말도 거의 안 했어. 분명 아빠를 피하고 있었던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간절해졌습니다. 엄마가 아빠 없이 우리만 데리고 바다 간 게 처음이잖아요. 만약 그게 외도가 아니라 그냥 큰 실수라면요? 용서할 방법이 정말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어떤 행동도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주 동안 저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왜 생일 축하 전화를 안 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민지가 급히 덧붙였지만 제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아들 사랑한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서연이는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겁에 질려 있었죠. 저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속이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이기심일 뿐이지. 엄마는 나보다 그 남자를 선택한 거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혼하지 마세요. 저 출근해야 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저는 돌아서서 집을 나섰고 민지는 서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한테 다 얘기할 거야.
더 이상 비밀은 없어. 우리 가족이 언제까지 가족으로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바빠서인지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출근해서 수빈이의 사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휴가비와 병가 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생활을 잘 몰랐지만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오른손을 다쳐 서명을 못하는 그녀를 대신해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집안일은 좀 어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좋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추궁했을 때 외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전 이해해요. 제 전 남친도 제가 임신했을 때 바람을 피웠거든요. 하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쫓아냈죠. 우리 어머니는 어젯밤에 지혜를 용서하라고 하시더군요. 참 묘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 말을 하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혹시 두 분 중 한 분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나 궁금해지더군요. 수빈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수빈이가 답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 행복해 보이시니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겠죠. 저는 거짓말쟁이를 믿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새 남자와 함께 있을 거란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마트로 달려갔고 주차장에서 그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차 안에서 어떤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 피우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그 남자 가져. 저는 이제 한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호텔에서 지내며 변호사를 찾을 계획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서연이와 민지가 달려와 울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어. 차 안에서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봤어. 아빠,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서연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퇴근하고 그 남자랑 차 안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면 뭐야. 제발 아빠, 우리 가족 깨뜨리지 마세요. 서연이가 통곡했습니다. 엄마가 깬 거야. 아빠가 아니라.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한다. 매일 연락할게. 제가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의 볼에 입을 맞추고 방에서 울게 둔 뒤 차고로 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는데 아내가 제 차를 가로막으려다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젓고 그대로 운전해 나갔습니다. 그 후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는 3일 동안 1시간마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매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음성 메시지는 절망적이었지만 저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며칠 뒤 제 어머니와 장모님, 그리고 두 딸과 처제까지 나서서 아내와 대화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고들 했지만 제가 그녀가 바람을 피웠느냐고 물으면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전화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딸들에게는 연락하겠지만 엄마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번이나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아이들은 제 진심을 알았습니다. 주말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만 그녀가 집에서 살게 한 뒤 팔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녀에게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생 능력이 있었고 전 그녀의 불륜 상대를 위해 돈을 보태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고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긴 싸움 없이 깔끔하게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받고 저항했습니다. 생일 전 금요일에 딱 한 번 그 남자를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처가 식구들은 다시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에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비정한 사람이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조차 결혼 생활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는 유약한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신의를 저버렸다고 하셨고, 딸들은 이혼이 자신들에게 큰 상처가 될 거라며 울며 매달렸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건 제가 아닌데 왜 제가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법원 명령이라며 친자 확인 검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지혜는 제게 편지를 보내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겨우 21살짜리 애송이와 딱 한 번 실수한 것뿐이라며 제가 그를 만나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로 끝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오히려 제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그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했고 판사는 60일 이내에 이혼을 승인했습니다.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 나쁜 놈이 되었고 모두가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딸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원인을 저에게 돌리려는 그들의 태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요일마다 수빈이를 만나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히 카페에서 그녀와 하은이를 만난 게 계기였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눴고 하은이는 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빈이는 딸들이 곧 결국 아빠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혜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요. 다음 일요일에도 우리는 만났고 수빈이는 저보고 스토킹하는 거냐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요한 아침이 좋을 뿐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매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하은이의 밝은 에너지는 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2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혜가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애들은 집에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학교 공연 보러 갔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는지 알아? 그래? 제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 이 상황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으면서? 당신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놨어.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용서가 안 돼, 지혜야. 그냥 한 번의 실수였을 뿐이잖아. 왜 용서 못해? 나를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녀가 눈물을 쏟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놈이랑 놀아날 때 나를 사랑하긴 했어? 나를 사랑했느냐고. 내 생일에 나를 무시한 게 사랑이야? 더 할 말 없어. 지혜는 흐느끼며 자기는 이런 일이 생기길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아내를 원하는 남편도 없어.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더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가로챘습니다. 내 가슴만 찢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나에게 등 돌리게 했어. 절대 용서 안 해. 그녀는 제가 과잉 반응을 해서 가족들이 그렇게 된 거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과하게 만들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모든 남자에게 내가 어떤 여자인지 폭로할 거야. 아무도 널 믿지 못하게 하겠어. 당신은 못 그래. 전부 내 탓으로 돌려봐. 그녀가 거의 구걸하듯 말했습니다. 오, 그래? 네가 바람 피운 거잖아.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넌 딸들에게 외도가 괜찮다는 걸 가르쳤어. 애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라겠지. 그리고 나는 나쁜 아빠가 될 거고. 됐어. 이제 이 광대극은 끝이야. 네가 젊은 놈 따라다니는 동안 나만 바보 될 생각 없으니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옥에나 가버려. 저는 울고 있는 그녀를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몇 주 뒤 수빈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잠깐 시간 돼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회사 규정에 직원끼리 데이트하면 안 된다는 조항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저도 데이트 신청하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격한 규정 같은 건 없어요. 만약 잘 안 된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지 회사 잘못은 아닐 테니까요. 좋아요. 그녀는 자신의 주소와 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내일 저녁 어때요? 하은이도 같이 가요. 저는 활짝 웃으며 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갔고 저는 내일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딸들에게 보고 싶다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제 상황을 알렸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요. 모든 게 엉망인 것 같았지만 저는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빈이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었고 이미 그녀의 귀여운 딸과 따뜻한 부모님도 만난 사이였습니다. 제게 절실했던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15분 뒤 지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벌써 데이트라니 정말 멍청하네. 그녀가 얼마나 망상에 빠져 있는지 실감이 나 웃음이 났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미련은 없었습니다. 41세면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히 젊으니까요. 수빈이는 30대 초반이었고 나중에 아이를 더 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녀가 가벼운 만남이 아닌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빈이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건강하고 성공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제 모습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시 데이트를 하려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결혼 전과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새로운 연인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곧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말이죠. 와인 한 병과 꽃다발. 그리고 하은이를 위한 곰 인형을 들고 수빈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딸에게 점수를 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문을 열어준 수빈이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웨이브 머리에 짧은 원피스 차림이었죠. 그녀는 맨발이었고 발가락에는 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합격인가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제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꽃을 받았고 저는 곰 인형을 하은이에게 건넸습니다. 하은이는 TV를 보다 말고 달려나와 인형을 껴안고 수빈이에게 자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제 딸들을 떠올리게 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수빈이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딸들 생각이 좀 났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정말 안 좋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애들이 저랑 말을 안 해요. 지혜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 안 해요. 매일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민준 씨. 수빈이가 위로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아이들도 결국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지혜 씨가 민준 씨를 나쁜 놈이라고 문자 보냈다면서요.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비꼬면서. 조금 빠르긴 하죠. 제가 농담했습니다. 수빈이는 귀엽게 입술을 내밀며 그럴지도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라고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준비 다 됐어요. 미트볼 스파게티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좋아요. 제가 활짝 웃었습니다. 마늘빵도 사왔으니 소파에서 편하게 즐겨요. 하은이가 까르르 웃었고 저는 수빈이가 이토록 편안하고 솔직하게 대해주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제 쑥스러운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둘 다 성인이고 전 당신이 좋아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멋진 사람이고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매력적인가요? 제가 아직 대화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매장에서도 인기가 많았잖아요. 잘생겼고 몸도 좋고 똑똑하죠. 무엇보다 당신이 얼마나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들 알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녀가 윙크하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은이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자기가 소외되는 것 같자 소리쳤습니다. 스파게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나도 정말 좋아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 파마산 치즈를 보고 제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거 냄새 엄청 고약할 텐데. 그녀가 웃었습니다. 고약한 게 아니라 파마산 고유의 향이죠. 저는 과장되게 냄새를 맡으며 익살을 떨었습니다. 우와, 진짜 강렬한데. 소망이가 고개를 가로젓자 저는 하은이에게 통을 건넸습니다. 하은이는 냄새를 맡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스파게티 위에 듬뿍 뿌렸습니다. 우리는 하은이의 유치원 생활과 친구들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나눌 이야기가 끝도 없었고 저는 그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덧 수빈이는 조용해져서 저와 하은이가 대화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가 정리를 시작했고 제가 돕겠다고 했습니다. 됐어요. 수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하는 만화 얘기 더 해줘야죠. 하은이를 재우고 난 뒤 수빈이는 와인 잔을 들고 소파에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한숨을 내쉬며 다리를 뻗었습니다. 엄마가 된 게 행복하지만 가끔은 지금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아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기대자 저는 제 딸들과의 경험을 떠올리며 육아가 참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녀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언젠가 제 진심을 알아줄까요? 그럴 거예요. 수빈이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민준 씨는 훌륭한 아빠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는 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민준 씨, 제 마음은 이미 말했죠. 저는 가벼운 만남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계속 진지하게 만났으면 해요. 하은이에게는 든든한 아빠 같은 존재가 필요하고 저에게는 안정적인 파트너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대답하려 하자 그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보통 남자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도망가죠.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냥 가볍게 만날 생각이라면 지금 말해줘요. 저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진심이라면 저는 여기 있을게요. 와우.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원고라도 있는 건가요? 제가 망설이자 그녀는 제가 거절하는 줄 알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빈 씨, 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우리 알고 지낸 지 꽤 됐고 최근 몇 주간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늘 가정적인 남자였고 혼자 사는 법을 잘 몰라요. 사실 다시 데이트하는 게 겁이 날 정도였죠. 지혜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전 여전히 결혼 생활 중이었을 겁니다. 가벼운 유의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재미있고 무엇보다 제가 먹어본 스파게티 중에 당신이 해준 게 최고였어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저를 밀었습니다. 당신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요. 같이 잘해봐요. 이 관계는 우리 두 사람과 하은이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있었지만 천천히 나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빈이가 자신의 진심을 다 보여줬기에 저도 그녀를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매장에 매니저직 지원자가 왔는데 저는 그를 보자마자 우리 결혼 생활을 파탄낸 놈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야간 매니저 면접을 보러 왔고 저는 즉시 그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출근 이틀째 되던 날 밤 저는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출근하기 전 저는 매장에 있는 40인치 TV 한 대를 몰래 그의 차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배웅하며 업무는 어땠는지 묻다가 뒷좌석에 TV를 발견한 척했습니다. 정수 씨, 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출근 전에 TV를 산 건가요? 매장 문도 안 열었을 텐데. 아니요, 점장님. 제게 아닙니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결백하다며 CCTV를 확인하자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를 안심시키며 보안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미리 CCTV 시스템을 꺼두었기에 화면이 나오지 않자 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경찰을 불렀고 그는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사회봉사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이 TV 가격보다 훨씬 비쌌죠. 그 후 본사에서 보안을 강화했지만 그는 끝까지 제가 배우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사무실 앞에서 수빈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입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지 않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걸 준비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제가 놀라 돌아보니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수빈이는 침착하게 지혜를 마주했습니다. 무슨 용건이죠? 지혜는 팔짱을 낀 채 인상을 썼습니다. 전화 계속 안 받던데 내 번호 차단했어? 수빈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당신이 제 인생에 대해 30통 넘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문자를 보낸 뒤로 차단했어요. 왜요? 아이들 대학 학비 계획 얘기해야 해서 왔어. 지혜가 조금 누그러진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어. 내가 이미 돈은 다 마련해뒀어. 제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나도 동참하고 싶지만 당신이 애들한테 나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줘서 애들이 나랑 말도 안 하려 해.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애들은 당신이 학비 안 줄까봐 걱정하는 것뿐이야.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줄 거야. 무슨 일이 있었든 난 여전히 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렇지.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이혼하면서 아이들까지 잃었잖아. 지혜가 반박했습니다. 수빈이가 실소를 터뜨리자 지혜가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그건 그냥 실수였어. 지혜가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그 실수 하나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 남편이어야 해. 지혜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망상이 심하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넌 모든 걸 망쳤어. 만약 네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들키면 그 남자한테 내 실체를 똑똑히 알려줄 거야. 제가 자리를 뜨려 하자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빈이가 그녀를 차 쪽으로 밀어붙이며 얼굴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 남자한테서 떨어져, 이 마녀야. 당신이 버린 남자를 내가 주운 거야. 저는 서둘러 달려가 수빈이를 말렸습니다. 됐어요, 수빈 씨. 그럴 가치도 없는 여자예요. 지혜는 소리를 지르며 떠났습니다. 제발 지혜야, 가라. 이제 다 끝났어. 이게 다 당신 탓이야. 지혜는 울부짖으며 떠났고 저는 숨을 헐떡이는 수빈이를 달랬습니다. 그녀는 사과했지만 저는 그녀를 조금 놀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자 두 명이 나를 두고 싸우는 걸 보니 내 자존감이 쑥쑥 올라가는데요. 제가 활짝 웃자 우리는 함께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급히 119에 확인해 보니 이미 구급차가 출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매장 일을 동료에게 맡기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수빈이가 뒤에서 불렀지만 설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질주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구급차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병원으로 뒤따라갔지만 응급실에서 들은 소식은 어머니가 도착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화 중에 쓰러지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려던 걸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심장마비였나? 영영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 씨,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민준 씨 정말 유감이에요. 수빈이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같이 못 보낼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지금 제가 필요하잖아요, 민준 씨. 가게 해줘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병원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 저는 옛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하든 아니든 이 소식은 직접 전해야 했습니다. 도착하니 마당에 아이들의 차가 둘 다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러 이곳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더 이상 살지 않는 집이지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차고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의 차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를 상대할 자신은 없었거든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딸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제가 들어가자 민지가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가 뒤에서 쏘아붙였습니다. 또 빌러 왔어요? 서연이가 경멸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닥쳐. 제가 서연이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아침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두 아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직접 말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왔다. 이제 내 말대로 지옥에나 가주마. 저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뒤에서 저를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차를 몰고 딸들과 자주 가던 작은 호수로 향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호수물은 막 녹기 시작해 고요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딸들과의 깊어진 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이의 독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토록 미워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가정을 파괴한 건 지혜인데 왜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걸까요? 한참을 앉아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혜와 딸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호수만 바라보며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나의 찾기 앱 안 껐더라. 지혜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소식 들었어. 정말 유감이야. 그래서?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안타까운 거야. 아니면 어머니가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화해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만든 게 후회되는 거야? 그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나 좀 내버려둬. 더는 못 견디겠어. 당신이 저지른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었지. 마지막 통화 때 당신은 이혼 철회하기 전까진 말도 섞지 않겠다고 했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었잖아. 정말 미안해, 민준아. 모든 게 다. 지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물러나자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마녀처럼 굴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돌아보자 두 딸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과 화해가 교차하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란다. 제가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게 엄마 때문이라는 걸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빠.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빠가 엄마를 용서해 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신의를 지킬 만큼은 아니었지. 제가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아이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멀리 세워진 차 안에서 지혜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아빠는 너희가 필요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곧 대학에 갈 텐데 너무 보고 싶을 거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구나. 아빠, 서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절대 아빠 멀리하지 않을게요. 민지도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화해하는 걸 보셨어야 했는데. 아빠, 저희 아빠 집 가도 돼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직 새 집 구경도 못 했잖아요. 피자라도 먹으면서요. 그래, 좋다. 슬픔 속에서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가자.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수빈이의 차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오기로 한 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수빈 씨랑 인사해야겠구나.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여자친구예요? 두 아이가 동시에 묻는 바람에 웃음이 났습니다. 응,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야. 아빠 얼굴 빨개졌대요. 서연이가 장난치며 웃었고 아이들은 차에서 내려 수빈이네 현관으로 달려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수빈이가 당황한 표정인 게 보였습니다. 애들아, 언니 좀 가만히 둬.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인사시켜 줄게. 아이들은 제 볼에 뽀뽀하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수빈이에게 다가가자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애들이 좀 극성 맞죠?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제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 딸들인데요. 뭐, 들어와요. 정식으로 소개해 줄게요. 세상에. 수빈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예뻐요. 애들도 좋아할 거예요. 민지야, 서연아, 여기 수빈 씨야. 제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두 아이는 수빈이를 안아주며 언니 너무 예뻐요. 라고 장난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방방 뛰며 말했습니다. 아빠 능력 좋은데요. 수빈이는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쑥스러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 그럼 집 구경 좀 시켜줄게. 아빠는 할머니 장례식 준비를 좀 해야 하거든. 민준 씨 구경시켜주는 동안 제가 피자 주문할게요. 수빈이가 제안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 마음을 읽었네요.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수빈이의 미소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소식은 다음날 아침에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신문에 부고 기사를 내고 페이스북에도 장례 일정을 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다음날 저녁, 우리는 수빈이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밤새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어릴 적 창피한 실수담까지 보태며 수빈이를 웃게 했습니다. 강가에서 넘어진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길이 미끄러웠다고. 제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덧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애들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거실 정리가 안 됐는데.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제가 분위기를 가라앉히며 제안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아빠가 데리러 갈 테니 같이 아침 먹자. 그리고 괜찮다면 할머니 유품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겠니? 당연하죠. 아빠, 저희가 다 도울게요. 아이들이 답했습니다. 고맙구나.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빈 씨, 좀 더 걷고 싶어요. 아니면 하은이한테 가봐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아빠랑 있어요. 오늘 학부모 모임이거든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은이가 누구예요? 수빈 씨의 4살 된 딸이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세상에 빨리 보고 싶어요라며 환호했습니다. 수빈이는 아이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곧 보여줄게요. 자, 이제 가자. 아이들을 보내고 수빈이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참 좋은 아이들이네요. 수빈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관계가 회복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이렇게 됐다는 게 마음 아프지만요. 수빈이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고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수빈이가 우리 둘에게 담요를 덮어준 채 여전히 제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이토록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위에서 잠들었네요. 그녀가 기지개를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어제 감정적으로 힘든 하루였잖아요. 우리 애들이랑 아침 먹으러 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은이도 데려가도 된다면요. 부모님이 오늘 아침에 일이 있으시거든요. 당연하죠. 우리 애들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마트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은이의 손을 잡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입구까지 뛰어나왔습니다. 하은이는 곧바로 공중으로 번쩍 들려 뱅글뱅글 돌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들의 뽀뽀 세례가 이어졌죠.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하은이가 외치자 민지와 서연이가 동시에 내가 데려갈게 라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수빈 씨, 저 애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제가 싱긋 웃으며 묻자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치며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오랫동안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녀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비록 이제 막 시작한 사이였지만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식사하며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하은이는 언니들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아이들은 하은이의 호기심에 놀라면서도 다정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하은이는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언니들에 대해 정말 궁금해했습니다. 아이들은 동네 베이비시터 경험이 많아서인지 아이 다루는 솜씨가 좋았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하는 만화와 영화를 줄줄 꿰고 있었고 하은이는 언니들에게 푹 빠졌습니다. 저는 하은이가 수빈이와도 금세 친해지는 걸 보며 신기했습니다. 예전의 갈등이 무색할 만큼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죠. 제 딸들은 수빈이를 금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와 몇 달이나 말을 안 했던 아이들이 수빈이는 주저없이 받아들인 것이 참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장례 절차를 마친 뒤에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딸들이 저녁을 먹으러 왔고 수빈이와 하은이는 우리만의 시간을 배려해 아침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빈이는 유품 정리라는 감정적인 시간에 하은이가 함께 있는 게 아이에게 너무 힘들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상황을 정리하던 중 서연이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수빈 언니 사랑해요? 저는 농담조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겨우 몇 번 만났는걸. 서연이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가?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공주가 왕자를 볼 때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만화 알죠? 저는 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낄낄 웃었습니다. 언니가 아빠를 그렇게 봐요. 눈에 하트가 가득 담겨 있다니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두 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정말 좋아요. 저는 웃음이 나려다 이내 숙연해졌습니다. 피자를 내려놓고 손을 닦은 뒤 싱크대로 가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제 가슴을 아프게 해놓고 이제야 그 언니가 좋다고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아빠는 저를 멀리하고 무시하고 제가 아빠가 제일 필요할 때 지옥에나 가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확인도 안 한 메시지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민지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다시 예전처럼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아빠한테 빌어보자고 하셨을 때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돌아보니 서연이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아이는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일이 꼬였을 때 엄마는 아빠가 우리를 버렸고 대학 학비도 안 줄 거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보낸 메시지들은 그냥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지려고 쇼하는 거라고 하셨고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그걸 정말 믿었니? 제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너희는 어떠니?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라면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걸 그냥 두고 볼 거니? 아이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겠니? 제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고 저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들아. 저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잠시 후 저는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내일 학교 가야지. 엄마한테 장례식 일정 전해주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어디 갈 필요 없어요. 아이들을 제게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장례식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시신 곁에 있는 걸 힘들어 하거든요. 어머니는 평온해 보이셨고,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셨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는데 전통적인 장례 절차를 원치 않으셨죠. 아버지는 사람들이 시신 주위에 모여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자신의 관까지 미리 골라두실 정도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혜와 딸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영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혜는 제게 시간을 주려는 듯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추도 예배가 끝난 뒤 지혜는 관 속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사진이었는데 지혜가 어머니와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 곁에 사진을 조심스럽게 놓아드리고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지혜는 뒤에 남아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가족으로 지냈으니 정이 안 들 수가 없었겠죠. 가족들은 맨 앞줄에 앉아야 했습니다. 제 오른쪽엔 두 딸이, 왼쪽엔 수빈이가 앉았죠. 그런데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지혜가 뒤편에 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지혜가 앞줄에 앉길 바라셨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지혜는 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뒤로 가서 지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 거기 있을 필요 없어. 지혜는 흐느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앞줄로 갔고 숙부님이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수빈이가 제 볼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 씨.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수빈이의 손을 잡았고 지혜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을 보내고 나니 지혜가 수빈이와 함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함께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음 날 장례 행렬 때 지혜도 리무진에 같이 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빈이가 제 허리에 손을 얹는 게 느껴져 긴장했지만 지혜는 포옹을 풀고 말했습니다. 더 바라는 건 없어요. 이제 가볼게요. 집에 돌아온 수빈이는 미소 지으며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께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는지 저도 알아요. 어머니 없이 견디는 게 당신에게 정말 힘들 거라는 걸 지혜 씨도 걱정하더군요. 그녀는 그렇게 방을 나갔습니다. 수빈이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수빈이네 집에 도착해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혜랑 별일 없어서 다행이에요. 당신한테 시비라도 걸까봐 걱정했거든요. 제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잘 도와줬어요. 이제 내일만 잘 넘기면 돼요. 그녀의 말이 맞길 바랐습니다. 지혜 때문에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오늘 밤 제 곁에 있어 줄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쫓아내려 해도 안 나갈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나누진 않았지만 그녀의 품 안에서 이혼 후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발인 예배를 기다리는 동안 지혜가 속삭였습니다. 아무 문제 안 만들게요. 저도 거짓말을 섞어 답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편해 보인다고요? 난 지금 여기서 이방인이에요.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잖아요.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인 정 씨의 아주머니가 제 어깨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참 훌륭한 분이셨어. 우리 모두가 그리워할 걸세.
장례를 마치고 우리는 어머니가 생전 좋아하시던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자리를 찾지 못해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수빈이와 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지혜를 데려갔습니다. 지혜야, 이혼했어도 넌 여전히 우리 가족이야. 언제든 환영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고맙다며 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가 준 상처를 언제쯤 다 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이겨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딸들은 대학에 갔고 매주 화상 통화를 합니다. 수빈이와 저는 여전히 함께이고 저는 곧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계획입니다. 지혜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좋은 남자를 만나 데이트 중이고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는 제가 지혜를 완전히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나쁜 놈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채로요.